21대 대통령 선거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1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때문에 월요일과 금요일 사이 대선 특집이 내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수위 없이 바로 실무에 들어가게 될 차기 정부인 만큼 후보자들의 공약과 여러 가지 전략 관련해서는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화요일과 목요일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관련해서 다양한 대선 경제 공약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어제 주말이었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대선 TV 토론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내 후보들이 계속해서 기존에 이어왔었던 경제 공약 관련해서요. 검증의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공약을 공약대로 서로 간에 공약을 비판하기도 하고 좀 더 깊숙하게 얘기를 들어가서 좀 상대 고명하게 문제점도 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시간이 일단 너무 짧았고요. 또 후보들 간에 서로 간에 좀 그 유권자들을 자극할 만한 공격 포인트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좀 깊이 있는 서로 간의 토론이 부족했다.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짧기도 했고 조금 더 딥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그 부분이 살짝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좀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이지 않습니까?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요. 이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정책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과거 민주당 정부 또 민주당이나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후보들은 보통의 경우에는 분배를 더 많이 강조했죠. 그리고 재벌 개혁으로 상징되는 경제 민주화를 많이 강조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전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종의 실용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큰 테마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성장을 이루고 그 성장을 통해서 분배를 이루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을 연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민주당 후보들이 내세웠던 어떤 기조라든가 방향하고는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체감하고 계시는 것처럼 경기 침체 국면이잖아요. 지금이 오히려 더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아주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KDI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1.6에서 0.8%까지 지금 내린 상황이고 그거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주도를 하되 시장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결국 붐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바탕에서부터 어떤 공약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될 재정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겁니다. 뭐 어제 토론회 때도 나왔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만약에 집권하게 되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곧바로 추경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침체되어 있는 내수 시장에 확실한 마중물을 붓겠다 이런 이제 형식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중물을 붓게 되면 내수 시장에 아무래도 영세 소상공인들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동력을 활용해서 내수 시장을 좀 살리는 정책들을 좀 추진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관세 전쟁을 통해서 대외 변수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거든요. 미국과 협상을 하되 지나치게 서둘러서 협상에 오히려 틀 자체를 깨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불리한 협상을 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오히려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고율의 관세 폭탄을 매기려고 하다가 미 국내 여론에 밀려가지고 오히려 관세를 내리는 듯한 모습들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안보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조선업이나 이런 쪽도 결국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카드를 미리 미국한테 줘서 우리가 불리한 협상을 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산업을 발굴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반도체 1위라고 하는 건 뭐 부동의 1위도 지금도 1위이긴 하지만 점점점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이런 판단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도체도 물론 육성을 해야 되겠지만 반도체와 함께 더불어서 AI 인공지능을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특히 주식시장, 오히려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외국인 투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개미들은
서학 시장을 바라보는 뭐 이런 네. 식의 모순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높인다거나 아니면은 각 기업들이 주주 의무를 좀 더 강화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도 밝혔고요. 노동정책은 좀 일종의 반사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일종의 이제 그 조폭에 비유해서 건폭 뭐 이런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네. 노조 활동을 굉장히 규제하고 제약하는 이런 방향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정부에서는 일종의 균형점을 찾는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 있어서 노사 모두의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다. 중간의 입장에서 노조 활성화를 통해서 일정하게 뭐 임금 인상도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면에서도 임금 인상도 좀 추진하면서 그러면서도 기업의 어떤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이런 방향들을 두 가지를 모두 추진하겠다. 이런 게 큰 틀 안에 있어서 경제 기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크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요. 노동 정책이나 금융 관련해서 또 성장 전략에 이제 AI 쪽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를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상법 개정 쪽에서는 통과는 끝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이전부터 꾸준하게 제기됐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 AI 쪽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GPU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인공지능의 앞으로의 도약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제시를 했습니까?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인공지능 기술이 뒤처지고 있다고 하는 평가들을 받고 있잖아요. 네. 뭐 정부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고 있는데 금방 쫓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이런 세 개국을 평가를 했는데 미국, 영국, 싱가포르, 중국, 캐나다 이게 1군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가장 기술이 앞서가고 있는 국가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를 2군으로 분류했는데 우리나라가 2군으로 지금 분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5개 국가도 제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쉬운 목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그러면 시장에 그대로 맡겨둬야 하는가? 이 여기서부터 딜레마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사실은 시장에서 먼저 추진해서 우리가 이전에 어떤 기술 혁신을 봤던 것처럼 시장 안에서 기업들이 혁신을 이뤄나가면서 또 정부에서는 거기에 일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들을 그동안에 많이 추진해 왔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네. 이게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공약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종의 뭐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인공지능이 제일 앞서간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는데 중국에서 인공지능 하나 개발한 거 가지고 그냥 뒤통수 맞는 이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한데 그 투자의 가성비하고 효율성을 어떻게 끌어올리는가 두 가지가 다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는 아직 거기에까지 초입까지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국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한때 국부펀드라고도 또 많이 얘기가 됐었던 100조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걸 어떻게 그 수익을 배분할 것이냐 뭐 이렇게 또 논란은 또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인공지능을 개발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개발하면 국민이나 국가, 정부 재정도 들어가고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까지 같이 몫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에 일종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용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클러스터를 일종의 만들겠다. 네. 이런 구상도 함께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과 연계한 산업, 문화, 국방, 에너지 산업 이런 것도 같이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겁니다. 예컨대 뭐 이런 겁니다. 기존에 이제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는 국방산업, 방산산업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서 그게 앞서가면 결국 방산하고 연결을 한다거나 그렇죠. 문화산업하고 연결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전체적인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TSMC가 대만을 주도를 해서 키운 기업인 만큼 좀 국가 차원에서도 이 AI 기업 쪽에서 성장 동력을 좀 밀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도 AI와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특이점들, 좀 차별점들을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큰 틀 안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국가가 좀 주도하겠다. 이런 거고요.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로 가는 게 낫겠다. 일종의 이제 보수 성향의 그 뭐랄까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성향을 많이 네. 띠거든요. 시장 자유주의를 굉장히 좀 그 신봉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가장 경제 기초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부분에 대한 약간 좀 터부시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을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하는 전략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국가 주도 전략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전략으로 가기 위해선 그럼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 이 개념이 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일종의 전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겠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인재를 육성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지금 인공지능 학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과들도 적극적으로 늘리고 네. 인공지능 산업 일꾼들, 청년 인재 20만 명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인공지능 인재들이 성장을 해서 기업으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이 좀 더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발하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요. 또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펀드 100조 원을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방식은 조금 좀 차이가 있기는 하는데 사실 큰 틀 안에서 거의 이재명 후보의 공약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제 느낌이긴 하지만 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좀 벤치마킹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는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면 엄청난 데이터 센터, 엄청난 반도체 칩이 필요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데이터 센터는 결국은 전력을 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엄청난 전력 소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그쵸. 없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걸 일종의 우리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김문수 후보는 원전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저렴한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AI 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입장에서 전력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의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도 차이가 조금 발견이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TV 토론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약간의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원전 없이 어떻게 AI 강국을 만들 거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의 이번 AI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는 평론가님 어떻게 총평 내리시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그동안에 한 2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전 세계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키워왔고 뭐 지금도 거기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어떤 추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대신에 SK 하이닉스가 부상하는 모습들도 보였잖아요. 어느 순간 기술 개발에 뒤처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이럴 우려가 있다고 하는 그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건 그냥 한 기업의 그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나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비율이 엄청나게 비중이 크잖아요. 한 25% 정도가 그냥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곧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고 대한민국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의미랑 맞닿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반도체 산업은 계속 주도를 하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감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런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민간에 그냥 맡긴다고 해가지고 될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건 뭐 수십조 단위의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 거를 뛰어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투자가 사실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가 속도를 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좀 빨리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취하는 거를 넘어서서 퍼스트 무버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갭을 줄일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국가가 어쩔 수 없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대규모 투자를 네, 위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그만큼 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큰 투자가 이루어지는 국가하고 대한민국하고 사정을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불가피하게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버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국가 주도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국민들의 펀드까지 같이 동원하는 짧은 시간에 큰 투자가 들어가는 이런 방식들을 선택하는 게 현재로서는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이 AI 경쟁 시장 안에서 주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빠르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K 콘텐츠 관련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빅5 문화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하셨는데요. 이쪽 정책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소개해 주실까요? 이미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문화 강국이라고 하고 있죠. 예. 근데 지금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문화 강국이 되어야 되겠다. 더 커져야 된다. 예, 그렇죠. 아마 외국 나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쩍 사진 찍자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한국 사람처럼 보이면 같이 사진 찍고 싶어하는 외국을 그런 안 10대들. 나가봐서 몰랐는데. 저도 그렇군요. 그런 같이 사진 찍자고 하는 외국인 외 10대들을 만나기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요. 그 정도로 한국이 문화적 위상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문화 산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비전들을 좀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또 문화라고 하는 거를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K-팝, K-컬처라고 할 때 K-드라마 네. 뭐 이런 데 국한하지 않고 K-웹툰 그리고 K-푸드 여기까지 크게 확장해 가지고 문화 강국의 어떤 그 산업 영역 자체를 굉장히 좀 지평을 넓히겠다고 하는 전략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현재 총 지출의 1.3%에 불과한 드라마 웹툰 분야를 적극적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점이 조금 더 눈에 띄입니다. 지금 영상 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웹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없었다 그래요. 네. 그걸 영상 산업하고 동일한 수준까지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제공하겠다. 예를 들면 R&D라든가 정책금융이라든가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웹툰 산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K컬처 중심축으로 웹툰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전략도 같이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거든요. 이제 아직 뭐 공약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사실 한한령이 아직 완전히 해제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장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측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뭐 물론 한미 관계가 주축이 돼서 기본이 되어야겠지만 한중 관계도 좀 더 개선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점유할 수 있거나 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외교 정책에 같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 시장 진출을 보다 본격화하고 엔터 산업, 드라마 산업 쪽으로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K컬처 시장 규모를 300조 원 시대로 열겠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좀 주요 통계 자료와 함께 어떻게 여기엔 총평을 내리실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K컬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문화산업의 GDP 기여율로 본다면 우리가 3.3%예요. 네. 일본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인구가 일본이 우리나라 2배 반 정도 되니까 문화 소비에 대한 어떤 기반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우리하고는 좀 차이점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역시 지금 컬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문화 수출액이나 이런 걸로 비교했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 K 콘텐츠 수출액이 135억 달러, 약 18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에서 한 2배 정도나 이렇게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K 컬처를 좀 적극적으로 육성하면 얼마든지 도달 가능한 목표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 넷플릭스가 지금 아시아 특히 이제 동아시아 시장에 있어서 중심 거점이 한국이잖아요. 예. 이제는 떠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국 시장이요? 관계자를 통해서 얘기를 언뜻 듣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물론 이제 주기가 반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자유로운 문화의 어떤 사회 분위기나 이런 데서부터 일종의 창의성, 창발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꼭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그런 것들이 위축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거론하지 않더라도 외국에 나가서 영화나 어떤 큰 상을 받아오는 거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진보적인 정부가 있을 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문화적 창의성이 위축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네. 지금 넷플릭스가 굉장히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드라마도 많이 만들고 있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좀 정체돼 있는 것 아니냐. 이전에 오징어 게임이 나왔을 때처럼 좀 뭔가 이렇게 팍 깨고 나가는 듯한 그런 걸 좀 못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기대감이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국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나라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영국에서 드라마 한 편 만드는 거 가지고 한국에서는 전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예. 얘기들을 과거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편 만드는데 한 200억 넘게 든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한국도 만드는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나오는 거는 이전보다 좀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선 사회적 어떤 창의성이 높아지거나 자율성이 좀 커지거나 이런 것들하고 정부가 각각 산업에 있어서 규제를 좀 풀고 또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인 산업들이 고르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특히 K컬처 산업에 있어서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러면 K컬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콘텐츠 분야에 집중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콘텐츠 분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화라고 하는 게 콘텐츠 없이 그쵸.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R&D 산업이나 이런 것도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요. 웹툰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있어서도 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특히 문화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최저소득을 보장해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는데 결국은 시장 안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특히 스텝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이제 제작진들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이어서는 좀 방산 쪽의 공약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앞서 평론가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AI를 더 크게 육성해서 방산과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공약까지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쪽 관련한 정책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이거는 이제 국제 정세의 어떤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대한민국 대통령 입에서 우리가 무기 수출 잘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지난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무기를 수출한다고 하는 게 대놓고 워낙 기밀이 많이 들어있는 분야, 보안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 대놓고 우리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요라고 말하기에는 국가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그동안에는 이제 수출을 많이 하더라도 좀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좀 그런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이 국제 정세하고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1극 체제다 이렇게 또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중심의 체제였는데 이제는 다극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균열저짐을 보이는 게 대표적인 게 우크라이나 전이기도 하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 말고도 지금 인도 파키스탄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국지전 형태의 어떤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일정하게 그걸 개입해서 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미국의 역할도 점점 축소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핵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핵무기 개발에 집중했다고 하면 이제는 오히려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재래식 무기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확 돋보이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한반도에 있어서 전쟁 위협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전쟁 무기들, 방산 무기들을 개발하는 데 그동안은 집중해 왔다는 거예요. 또 이게 시장이 또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방사청이나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의 어떤 무기 산업 개발이 계속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좁은 시장 안에서는 불가피한 그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재래식 무기 시장이 확 커져 버리니까 한국산 무기가 굉장히 주목받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뭐 K2 전차라든가 K9 자주포라든가 그 외에 천궁이라든가 각종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미국산 무기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서방에서 생산하는 무기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큰 가성비를 갖게 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국 K 방산을 키우겠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는 공개적으로 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그런 면에서 K 방산을 국가 대표 산업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고요. 컨트롤 타워를 그동안에 이제 물론 이제 대통령실이나 청와대가 쥐고 있었긴 했지만 좀 더 확실하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수출이나 또 연구 개발까지도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겠다. 그리고 국가 투자, R&D 확대를 좀 더 하겠다 이런 거고요. 최근에 아마 KF-21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차세대 전투기로 제일 관심을 받는 그런 전투기를 국산 기술로 개발했다고 하는 게 많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현대로템이 특히 그 키워드로 많이 움직이기도 했어요.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KF-21은 일종의 .5 세대 전투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KF-21 후속 전투기를 개발한다거나 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하고 연계할 경우에 거기서 나타나는 일종의 이제 산업 전체를 견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KF-21 말고도 그리고 지금 KF-21에서 좀 아쉽다고 지적되고 있는 것이 엔진이거든요. 네. 우리가 아직 독자 엔진을 개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뭐 스텔스 기능이라든가 거기에 장착되는 무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은 지금 국산화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 터빈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그 엔진을 아직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사실 걸리거든요.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 만약에 그걸 개발하게 되면 또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죠. 민간 항공기. 항공 쪽으로도 예, 연결이 우리가 되는군요. 민간 항공기를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엔진을 개발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사실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 민간 항공기를 개발하는 수준까지 가보겠다.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예, 단순히 무기, 재래식 무기를 떠나서 민간 항공기까지 어찌 보면 좀 독립적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네네.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항공산업이 그러면 굉장히 커지는 효과가 그쵸. 나타날 수 있죠. 거기에 또 그 기술을 연계해서 또 주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계산한다고 하면은 뭐 물론 당연히 주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그 영향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굉장히 영향이 커지겠죠. 산업 자체가 커지고 네. 또 민간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마중물의 역할이 될 수 그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그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긍정적으로 당연히 보시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그런 건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창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겁니다. 국가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무기 자체, 그러니까 방산 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계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늘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이 많아지면 소비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세계의 어떤 그 국제 긴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성비로만 이제 승부할 수는 없죠. 기술력이 필요하죠. 예, 그렇죠. 좀 더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저 작은 국가이긴 하지만 방산 산업에 있어서는 선진국이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드론 산업을 키워나간다거나 아니면 인공지능하고 연계되는 또 통신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는 사업도 있고요. 또 보안 기술과 관련돼 있는 산업도 있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공지능하고 결합했을 때 무기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형태로 나가는 연계되는 산업들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재래식 무기만 수출하는 형태 그런 데서 멈추지 말고 이 인근 연계되는 산업까지 파급력을 미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동시에 좀 종합적인 비전을 놓고 개발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방산 산업이 커질 가능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 이 방산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래서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도 방산 관련해서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좀 이재명 후보만의 특이점들이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후보의 어떤 준비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거라는 걸 대부분 다 예측하고 있었고 또 당권도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약 개발도 좀 일찍 시작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공약의 그림 자체가 좀 종합적인 그림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역시 또 K방산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그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방산 산업이 그만큼 지금 커졌거든요. 방산 산업 수출액이 2021년에 73억 달러였는데 지금 올해는 한 200억 달러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공약 내용을 보면 법적, 제도적,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 좀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AR 기술을 도입한 지능형 전투 체계를 도입하겠다. 이거 사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성이 좀 떨어진 측면이 있고요.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방산산업에 대한 공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공을 들이거나 공약 개발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어서 에너지 관련한 공약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 오전장도 마찬가지고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에 에너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최근 상당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 어떤 정책이 어떻게 언급됐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굳이 먼저 말씀드리기보단 시장이 먼저 반응하는 걸 네.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먼저 네.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그냥 원전 중심의 탈원전을 그러니까 중단하고 원전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즉 김문수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산업을 키우겠다. 한국형 소형 원자로를 개발을 해서 오히려 원전을 더 많이 짓겠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을 계획이고 짓겠다고 하는 원전까지 포함하면 6개의 원전이 있는데 6개 원전 다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른 차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하다. 또 그 방사성 폐기물, 우리는 아직 고준위 방사성 폐기장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장이 있어야 돼요. 이제 거의 포화 상태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걸 보관할 수 있는 저장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걸 갖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 산업을 막 키운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뒷부분에 원전을 통해 가지고 전력을 싸게 생산하는 거는 맞다고 할 수 있지만 기초 투자비와 그 이후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합하게 될 경우에는 원전이 정말 경제성이 있는 에너지냐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간에 찬반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 평가도 많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하고 결을 많이 달리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지금 원전을 뭐 탈원전하겠다고 해서 폐기를 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원전의 어떤 전력 비중을 일단은 유지하겠다. 또 추가로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요. 나머지 결국 전력은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공지능이나 이런 산업하고도 연계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이게 재생 가능한 그러니까 그 친환경 에너지를 좀 더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산업이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게 되니까 산비탈 막 깎아가지고 네. 태양광 단지 만들고 나중에 뭐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그 당시의 어떤 기술보다 지금 굉장히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태양광 산업도 좀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 풍력도 거기다 일정 부분 풍력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결국은 탄소를 배출하는 네. 산업들을 계속 그 전력 산업을 키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탄 산업의 경우에는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원전은 유지를 하되 예. 그 다른 재생에너지를 좀 키우는 방향으로 전력 수급을 만들고 다른 후보 지금 그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원전을 오히려 키우겠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탈원전 기조를 고스란히 끌고 가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더해서 좀 친환경 에너지를 더 많이 끌고 가겠다라는 이야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햇빛연금, 바람연금 이런 이야기들도 꽤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사회 있을까요? 갈등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풍력발전소가 우리 집 주변에 세워진다고 하면 가정을 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요즘엔 또 바다 풍력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울산이나 이런 앞바다에 풍력발전소를 건설을 하려고 하니까 그 풍력발전 터빈에서 발생하는 진동 때문에 네. 어장이 황폐화된다고 하는 어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나거든요. 또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풍력발전소를 건립을 할 때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거대한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단지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은 그 햇빛 반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주변 주민들이 피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그 지역에 발전소를 건립을 할 때 지역 주민들이 투자를 일부 부분 한다거나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가 투자를 한다거나 민간하고 같이 투자를 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들을 지역 주민한테 환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풍력 단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주민들은 일종의 연금 형태로 보상받는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방식이 가능해진다고 하면은 지금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뭐 태양광이나 풍력 단지를 건설하고 싶어도 사회 갈등 때문에 건설하지 못했다가 좀 더 사회 갈등이 완화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단지를 건설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가 커지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연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지금 햇빛연금, 바람연금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른 후보들과 원전을 바라보는 뷰는 어떤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을 이끌어갈 예정인지에 대해서도 가볍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는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총평 남기실까요? 근데 뭐 제 개인적인 네.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거는 제가 굳이 제 입으로 드리는 말씀, 제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원전이 녹색 에너지로 분류됐다고 하는 홍보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전 정부에서도 그랬고 그 얘기 뭐냐면 유럽에서 원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거나 할 때 네. 조건을 붙이는 게 뭐냐면 원전은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집적돼 있는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잖아요. 한 기를 짓는데 1,000억, 2,000억이 아니잖아요. 부수적인 게 많이 수십 필요하니까요. 조까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국가에서는 국가가 다 그걸 대지는 않아요. 또 우리도 사실은 국가가 전부를 대지는 않잖아요. 일종의 금융 지원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금융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옵션이 걸려 있어요. 그 옵션이 뭐냐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전력을 생산한 이후에 환경 문제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대책이 있어야 녹색 산업이라고 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못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원전을 통해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것까지만 언급을 하고 불편한 진실은 감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방패장 건설을 하겠다고 하면 과거에도 방패장 건설 때문에 엄청난 사회 갈등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때는 저준위 방패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경주에 있는 거는 고준위 방패장의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서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럴 경우에 그러면 고준위 방패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럼 고준위 방패장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고 그걸 또 안전하게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관리의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의 녹색 산업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싸게 전기 생산할 수 있어요. 전기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네.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고 인공지능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경쟁력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전기 요금이 필요해요.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렇지만 뒷부분에 있어서 원전 폐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원자력 우리 핵 연료봉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네. 재처리 기술에 관한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에서 생산한 걸 우리가 수입해서 사다 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원전 폐기물을 다시 재가공해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면 곧 핵 무기 개발하고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규제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또 산업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굉장히 고차원의 어떤 국제 외교 문제가 걸린 거라서 금방 이렇게 풀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서 원전을 어디까지 우리가 확대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우리가 잘 고려하지 않은 부분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때 과거에는 미국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어마어마하게 태양광 발전이나 아니면 풍력 발전 시설들을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셀 가격도 굉장히 높았고 기본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관련되어 있는 자재라든가 부품 비용이 이제 높았어요. 그리고 또 그 전기를 생산했을 때
어쨌든 재생에너지는 생산량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에너지를 저장할 것이냐, 저장해서 다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느냐, 이런 기술에 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과거에는 그렇게 기술력이 높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원전보다 생산 단가가 높았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산도 많이 할 뿐더러 기술력도 많이 좋아져서 오히려 미국의 경우에는 원전 생산 비용보다 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비용이 더 낮다, 이런 그 평가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이 커지면 결국은 거기 각각에 있는 단가가 가격이 내려가게 되잖아요. 경쟁력이 있다. 그렇죠.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가성비가 생겨나는 건데요. 전력 산업에 있어서도 그런 가성비가 생겨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이다, 지금이. 그러니까 원전의 저렴한 전기료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고, 그럼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때 그 생산 단가가 앞으로 어떻게 저렴해질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기술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동시에 같이 가준다고 하면 지금 전 세계 추세가 다 에너지 믹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가급적 하지 않는 방식의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고, 그런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이어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전도 거기에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는 거는 유럽이나 다른 전 세계 국가들의 움직임도 우리가 살펴봐야겠지만 허들이 너무 높은, 조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자력을 키우기에도 여러 가지 참고를 해봐야 할 리스크가 있을 뿐더러 외교적 문제까지 같이 감안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평론가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